주강찬이 피 묻은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신 딸은 몰라도 저 안에 있는 두 아이는 오늘 밤을 못 넘겨. 철망을 움켜쥔 박진철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면 내 놈은 뼈도 못 추린다. 김 부장이 주먹을 고쳐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나온다. 너는 여기서 끝이야. 철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아버지가 마주선 그 밤, 리조트 옥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을 든 채 걸어 들어온 박강성은 끝내 누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주강찬의 리조트 옥상에는 급하게 세운 철망 케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방에 세운 조명이 밤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서 김 부장과 주강찬이 마주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갈말은 이미 다 끝난 뒤였습니다. 케이지 밖에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정작 싸움이 아니라 건물 안쪽 복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 어느 방에 박다빈과 성태훈이 갇혀 있었습니다. 남 실장이 계단참에 서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문을 여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케이지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그 문을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것이 주강찬이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옥상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한수는 아까부터 계단참과 복도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20걸음쯤 되는 그 거리를 뛰는 동안 남 실장의 부하 넷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주강찬이 어깨를 크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빠끼리 정정당당하게 갑시다. 당신이 쓰러지면 저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하고. 김 부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애들은 내가 데려간다. 먼저 달려든 쪽은 주강찬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밑바닥에서 익힌 방식대로 머리부터 들이밀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어깨를 옆으로 흘려보내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둔한 소리가 철망을 타고 밖으로 퍼졌습니다. 주강찬은 넘어지면서도 김 부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뒤엉켰습니다. 주강찬의 손이 김 부장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시선을 복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남 실장은 아직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철망을 두 손으로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 시간 끌지 마. 우리 다빈이가 저 안에 있다고. 성한수가 그의 팔을 붙들며 말렸습니다. 진철아, 지금 뛰어들면 애들부터 다쳐. 조금만 더 참아. 김 부장은 목을 조르던 손을 비틀어 꺾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진 주먹 두 번에 주강찬의 코와 눈두덩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주강찬은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그에게 이 싸움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문제였습니다. 케이지에서 20걸음쯤 떨어진 난간 옆에는 리응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전 세탁물 차량에 실려 이 리조트를 무사히 빠져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옮겨진 은신처가 반나절도 못 되어 새어나갔고 금고 속 금괴가 탐났던 주강찬이 사람을 풀어 그를 도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도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리응령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662, 아직 살아있구만. 저러다 죽겠어. 김 부장은 그 말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도 끝 항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주강찬이 다시 일어나 허리를 낮췄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조각을 슬쩍 손에 감아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감춘 채 김 부장의 옆구리를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쇠조각이 철망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김 부장이 상대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정당당은 무슨. 네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지킨 게 하나라도 있나. 주강찬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성한수가 철망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진철은 아까부터 계단참의 부하들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나든 저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투가 막바지로 치닫던 순간 옥상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이어 건물 전체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층계를 타고 밀려 올라왔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옥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서로의 숨소리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군화 소리뿐이었습니다. 성한수는 처음엔 특임국이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단 입구에 나타난 이들의 복장은 특임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조트를 통째로 둘러싼 것은 북측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으로 넘어온 리응령의 신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지노 개인 금고의 금괴로 잠들어 있던 막대한 공작 자금이었습니다. 회담이 뒤집힌 마당에 둘 다 손에 넣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난간 옆에 서 있던 리응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몸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두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차렸습니다. 북측 요원들은 층마다 갈라져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카지노가 있는 지하로 내려갔고 다른 한쪽은 곧장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전파를 막는 장치가 다시 돌아가면서 무전기가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옥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성과 고함이 뒤섞이고 주강찬의 경호원들이 먼저 흩어졌습니다. 남 실장은 문 앞을 지키다 말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한순간이 성한수와 박진철이 기다리던 틈이었습니다. 박진철이 어둠을 가르며 남 실장의 등을 덮쳤습니다. 성한수는 옆으로 돌아 들어가 남 실장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그 쇳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 실장이 몸을 뒤틀며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지시 없이는 저 문 못 연다. 박진철이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네 회장님은 지금 저 안에서 처맞고 있어. 열쇠 어디 있어? 성한수는 이미 열쇠를 집어든 뒤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으로 달려가 자물쇠에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야 걸쇠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창도 없는 방 안에 박다빈과 성태훈이 손이 묶인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성태훈이 아버지를 보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빠, 늦었잖아. 진짜 늦었잖아. 성한수는 아들의 손목을 풀어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됐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등에 발길질부터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태훈이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박다비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묶였던 손목을 문지르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빠, 그 티셔츠 좀 버리라니까. 박진철은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한참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딸을 들쳐 안다시피 하며 계단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뒷계단으로 내려보내 세탁물 차량에 태웠습니다. 임 씨가 운전석에서 손을 들어 보였고 차는 곧 리조트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실은 차의 뒷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성한수와 박진철은 그제야 몸을 돌려 옥상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습니다. 혼란의 한복판을 가르며 한 사람이 케이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북측 요원들의 선두에 선 박강성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이 총구를 들어 케이지 안을 겨눴습니다. 김 부장은 피를 닦으며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날 부두에서 나눴던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강성의 형 박영광이 함정에 빠졌던 그날의 진실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박강성은 그 말을 들은 뒤로도 명령을 받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원한을 갚으려면 조직 안에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요원들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가장 먼저 총을 맞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강성의 귀에 꽂힌 무전이 지직거렸습니다. 지휘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고만 열리면 정리한다. 강성이도 임무 끝나는 대로 조용히 처리하라. 그 말을 끝으로 무전이 끊겼습니다. 박강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총을 쥔 손끝이 잠깐 저렸습니다. 형 박영광이 버림패로 쓰였던 그 산속의 밤이 그대로 겹쳐왔습니다. 그때도 지휘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썼습니다. 쓸 만큼 쓰고 다 쓰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형을 잃은 뒤로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은 원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을 갚으라고 자신을 내려보낸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도 지울 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 세 걸음 자리에는 북측 감시조 두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총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강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김 부장을 겨눴던 총구를 옆으로 옮겨 주강찬에게 맞췄습니다. 처음 받은 명령대로 표적을 확정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적어도 뒤에 선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 표적을 정하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뒤통수에 붙은 시선을 속이며 몇 초를 벌어내는 동작이었습니다.
주강찬이 두 손을 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나는 당신네 편이야. 이 리조트도 내가 내준 거고 금고 위치도 내가 알려줬잖아. 박강성의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강찬은 그 침묵을 흥정의 여지로 읽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값은 부르는 대로 쳐줄게. 사람 살릴 줄 아는 게 진짜 능력이지. 박강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총구 너머 주강찬이 아니라 유리창에 비친 자기 등 뒤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눈을 알아보았습니다. 표적을 노리는 눈이 아니라 등 뒤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오래전 훈련장에서 수없이 보았던 눈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반걸음 옆으로 움직여 사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반걸음의 뜻을 박강성도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다음에 무엇이 벌어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강성은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뒤에 선 둘, 계단 입구에 선 셋, 그리고 옥탑 위에 붙은 하나였습니다. 뒤에 선 둘을 먼저 지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감시조 하나가 박강성의 등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동무, 뭐하고 있네? 쏘라. 박강성이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쏩니다. 그리고 그는 손목을 돌렸습니다. 총성이 울린 곳은 케이지 안이 아니었습니다. 박강성의 총구는 등 뒤를 재촉하던 감시조를 향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옥상의 모든 총구가 일제히 박강성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몸을 낮춰 화분 뒤로 굴렀습니다. 북측 요원 하나가 총구를 그쪽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박강성이 배신했다. 저놈부터 잡으라. 그 순간 케이지 문이 안에서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김 부장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아직 주강찬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계단을 뛰어 올라온 성한수와 박진철이 좌우로 갈라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신호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20년 전에 몸에 밴 대형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성한수가 앞선 요원의 총을 발로 차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 왼쪽 내가 맞는다. 박진철이 몸으로 밀고 들어가며 받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나야. 한수야, 세지 말고 그냥 해. 김 부장은 가운데를 맡았습니다. 그는 총을 쏘기보다 거리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쳐서 무기를 떨어뜨린 뒤 그 무기를 다시 등 뒤로 넘겼습니다. 넘겨받은 성한수가 곧바로 다른 요원을 겨눴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삼각을 이뤘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면 나머지 둘이 그만큼 물러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성한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임마, 이 대형은 20년 만이다. 몸이 기억하네. 박진철이 상대를 벽에 처박으며 받았습니다. 기억은 무슨. 그냥 내가 잘하는 거지. 벽 뒤에 몸을 숨긴 리응령이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래 그랬디. 저 셋이 뭉치면 한 부대가 내려와도 못 당한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던졌던 것이었지만 지금 옥상에서 그대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쪽이 한참 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계단과 옥탑 양쪽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총구가 뿜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짧게 터졌다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자리는 조금씩 난간 쪽으로 밀렸습니다. 성한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박진철의 어깨에도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은 이제 난간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분 뒤에서 박강성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뛰어와 김 부장의 옆에 섰습니다. 네 번째 총구가 더해지자 대형의 빈틈이 메워졌습니다. 박강성이 앞을 겨눈 채 낮게 말했습니다. 등은 내가 봅니다. 앞만 보시라요. 김 부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앞만 본다. 밀리던 전세는 그 한 사람으로 뒤집혔습니다. 계단 입구가 막히자 요원들의 진입이 끊겼습니다. 갇힌 자들은 서로의 등을 살필 겨를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성한수는 옥탑 위로 올라가려던 요원의 발목을 걸어 끌어내렸습니다. 박진철은 소화전을 통째로 뽑아 계단 입구를 막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 사이를 지나 마지막까지 버티던 자의 총을 빼앗아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 옥상에 남은 자들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총소리가 잦아들고 반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총성이 멎은 옥상에 화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아직 총소리의 잔향이 웅웅거렸습니다. 박강성은 총을 내려뜨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와 팔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난간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박강성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위로 새벽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박강성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손을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 남겼다던 그 말, 그때는 안 믿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부두에서 자신이 건넸던 말이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네 자유라며 던져놓고 돌아섰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강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 형을 죽인 게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러 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오래전 동무의 손을 놓고 혼자 산을 내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박강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라요. 그 말은 형 박영광이 마지막 숨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오래전 산속에서 김 부장의 손을 밀어내며 건넸던 그 한마디가 동생의 입을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대답 대신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얼굴이 어디가 닮았는지 그는 그제야 알아보았습니다. 눈매가 그랬습니다. 박강성이 계단 아래를 턱으로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아까 차로 나갔습니다. 정문 바리케이드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건 내가 봤습니다. 뒤쫓는 차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몇 시간 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 형한테도 못한 말이다. 박강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단 말은 넣어두시라요. 나도 오늘까지는 당신 목을 노리던 놈입니다. 성한수가 다가와 박강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봐, 아까 그 총 안 돌렸으면 우리 다 죽었어. 고맙다는 소리는 나중에 하고. 박진철도 피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야, 너 우리 편이면 진작 말을 하지. 나 아까 너부터 잡으려고 했잖아. 박강성은 짧게 웃었습니다. 남쪽에 내려온 뒤로 그가 처음 지어 보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총을 다시 고쳐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그는 닿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그 등에 대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박강성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형 몫으로 갚아야 할게. 그가 향한 곳은 벽 뒤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리응령이 몸을 숨기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성한수가 김 부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원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누구의 몫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옥상에서 자신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끝내 박강성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옥상 아래에서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주강찬이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직원용 통로로 내려선 뒤였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걸음만은 침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한 대만 잡으면 이 밤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통로는 발밑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벽을 따라 이어진 배관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통로 끝에는 성한수와 박진철이 먼저 내려와 서 있었습니다. 옥상이 정리되자마자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두 사람은 작전을 짜면서 이미 다 외워둔 뒤였습니다. 주강찬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아직 총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자신을 가려줄 것이라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두 팔을 벌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어이, 회장님. 어디 가시나? 주강찬은 걸음을 멈추고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저 위 사람들이 시킨 거지. 성한수가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 맞아. 우리 애들 손목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주강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남 실장이 알아서 한 거야. 나는 그저 자리만 내줬을 뿐이고. 박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도 없던 그 방과 딸의 손목에 남은 자국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끊고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내 딸을 그 창문도 없는 방에 쳐넣어 놓고 자리만 내줬다고. 주강찬은 그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성한수가 뒤에서 팔을 꺾어 그대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통로에 크게 울렸습니다. 주강찬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당신들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김 부장 사면이지. 그건 내 전화 한 통이면 돼. 성한수가 짧게 잘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믿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주강찬은 그 자세로도 흥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면 되나? 아이들 앞으로 평생 먹고 살 걸 만들어줄 수도 있어. 성한수가 결박용 끈을 꺼내며 답했습니다. 그 입 좀 다물어. 이번엔 라이터도 못 쓰게 손목까지 묶을 거니까. 지난번 밧줄을 태워 스스로 결박을 풀었던 일을 두 사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주강찬의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와 휴대전화를 모두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손목과 발목을 따로따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듭은 3번씩 겹쳐지었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끝내지 못한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강찬은 김 부장의 주먹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법의 심판대 앞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임국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그를 통로기둥에 묶어둔 채 나란히 지켜보고 섰습니다. 옥상 한쪽 벽 뒤에서 리응령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옷깃을 털며 계단 쪽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 소란이 끝나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갈 셈이었습니다. 그 앞을 한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박강성이었습니다.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응령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아직은 얼굴을 알아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박영광이 동생 아니네. 많이 컸구만. 박강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총구는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리응령의 가슴을 향해 있었습니다. 리응령이 두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무, 총을 내리라우. 내래 아직 쓸모가 많은 사람이야. 미사일 정보도 나한테 있고 금괴 금고 카드도 나한테 있디. 그 말은 지금껏 그가 목숨을 이어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조금씩 흘려값을 매기고 그 값으로 하루씩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으로 넘어올 때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에게 경호를 맡길 때도 그랬습니다. 박강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리응령은 그 침묵을 미천 삼아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네 형도 사실 아깝긴 했디. 하지만 그때는 그 판이 그렇게 짜여 있었어. 사람 하나 살리자고 판을 접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가. 그제야 박강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판을 짠 게 당신이었습니다. 총국장 자리 하나 때문에 형이랑 동무들을 다 팔아넘겼습니다. 리응령의 웃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다시 값을 불렀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카드를 주갔어. 지금 저 아래 금고에 든 것만 해도 평생 못 다 쓴다. 박강성이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형은 집 한 채 얻고 식솔 찾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못 이루고 갔습니다. 그 값을 당신 돈으로 받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에 리응령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흥정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흥정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몇 번 달싹였지만 이번에는 내밀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성 한 발이 옥상에 올렸습니다. 리응령은 난간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형과 동무들이 산속에서 흘린 피에 오래 매여있던 원한이 그 한 발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강성은 총을 내리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걸음을 옮겨온 김 부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다만 한 손을 들어 박강성의 어깨를 짧게 눌렀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전 산속에서 미처 건네지 못한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던 북측 요원들도 곧 상황을 알았습니다. 데려가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금고를 여는 보안카드의 행방도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두꺼운 금고문 앞에서 그들은 한참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특임국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작전을 접었습니다. 요원들은 서둘러 리조트를 빠져나갔고 옥상에는 김 부장과 박강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밤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동안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 특임국 조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사람은 박강성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가 진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형 박영광과 동무들이 총국장 자리를 노린 리응령의 손에 버림패로 쓰여 몰살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에 자신 또한 임무가 끝나는 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강성은 조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갔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나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잠시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진술을 하면 당신은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박강성은 잠깐 창밖을 보고 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 진술은 곧 회담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회담을 깨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북측은 이 증언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자를 넘기라던 명분이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 번 뒤집혔던 남북회담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응령이 쥐고 있던 탄도미사일 정보는 끝내 회수되지 못했지만 회담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 하나가 그 아쉬움을 덮어버렸습니다. 특임국 회의실에서는 김 부장을 두고 마지막 논의가 오갔습니다. 강국철은 팔짱을 낀 채 서류를 넘기다 짧게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네. 사면 서류에 도장 찍을 일만 남았어. 장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성한수와 박진철도 나란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태권도장 문을 다시 열게 됐다는 통지를 받은 성한수는 아들의 등을 툭 쳤습니다. 태훈아, 이번엔 진짜 조용히 살자. 성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아빠. 박진철은 압수됐던 물건을 돌려받는 자리에서 딸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부터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선 아내에게 슬쩍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떡볶이는 나오는 길에 꼭 사가겠습니다. 마침내 김 부장이 특임국 정문을 걸어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다시 받아든 문서였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준다는 말에 속아 시험대에 올랐던 그날 이후로 숨김없이 손에 쥔 첫 종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김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김민지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안 가? 또 며칠만 참으라고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김 부장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답했습니다. 굳은 살이 배긴 손이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안 간다.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 굽어있던 김 부장의 어깨가 그 걸음 속에서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북측이 리응령을 살려둔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정보가 아니라 리응령이 빼돌려 금고에 숨긴 공작 자금이었죠. 리응령도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알아챘는데요. 그래서 보안카드는 중국에 숨겼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쥔 것을 다 내주는 순간 목숨값도 사라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김 부장은 그런 리응령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처지고요. 그 자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북측이 리응령보다 그 금고를 먼저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리응령도 남은 값을 부르며 버티겠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